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손흥민과 해리케인과 손흥민, 이 두 선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해외 축구계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번리전인데요. 토트넘이 번리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리그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번리가 약체고 강등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토트넘에게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번리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해리케인이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상위권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맨시티와 리버풀, 이 두 팀과의 승점 차를 손흥민 선수의 최근 계속된 활약을 통해서 많이 좁혀왔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느낄 어떤 상실감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손흥민의 번리전 활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리케인이 복귀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입지가 좀 좁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의견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TV 제 방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엇갈렸던 모습, 특히 손흥민 팬을 자처하는 분들께서는 해리케인 선수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퍼붓는 모습이 어제 중계 이후에도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많이 밝혀보려고 합니다. 번리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뜻밖의 패배였죠.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번리 상대로 늘 좋은 경기를 펼쳐왔었고, 또 번리 역시도 강팀들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저조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패배였는데요. 이날 토트넘은 3-4-1-2의 포맷으로 경기를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관심을 모았었던 해리케인 선수의 복귀가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였는데요. 3-4-1-2 포맷에서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지금 이렇게 투톱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이렇게 나란히 계속해서 투톱의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해리케인 선수의 위치, 히트맵인데요. 히트맵이라기보다 터치 위치입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주로 경기장의 그 왼쪽에 치우쳐서, 그리고 맨 앞쪽뿐만 아니라 미드필드 쪽에서 터치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주로 이제 오른쪽에서 많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리케인보다는 많이 앞쪽에 위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했고 해리케인이 조금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투톱이라고는 합니다만 약간 종적인 위치에서 두 선수가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두 선수의 위치를 봤을 때 투톱으로 경기장을 약간 이렇게 종으로 나눠서 양쪽을 나눠서 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해리케인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있었던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이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어떤 배치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손흥민 선수는 해리케인이 없을 때는 최전방에 많이 올라와서 뛰긴 했습니다만, 해리케인이 뛸 때는 주로 측면 쪽에서 좀 더 많이 위치를 해서 플레이를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해리케인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로서 많이 인지가 돼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 최근 4경기 연속 골을 넣었을 때도 델레알리도 없었고 해리케인도 없었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를 했었던 그런 시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기들 토트넘이 내용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골들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던 토트넘인데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해리케인이 돌아옴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땐 더 좋은 전력을 갖춘 팀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시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많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쓴 선택, 이것이 과연 포체티노 감독에겐 최선이었는가,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1, 3백을 쓰고 양쪽에 로즈와 오리에를 윙백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 두 선수로 하여금 사실상 윙어처럼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조금 더 종쪽으로 두면서
이 선수들이 중앙 쪽에서 좀 더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다른 날에 비해서 몸이 약간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케인과 손흥민이 전반전에 위치가 좀 동선이 겹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서로 간의 투톱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익숙함이 조금 덜한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둘을 같이 쓰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최근에 폼이 좋았기 때문에, 특히 요렌테가 나왔을 때 요렌테가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타겟맨으로서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볼을 떨궈주는 역할을 많이 함으로써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줬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 해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케인이 돌아오니 손흥민이 부진하다. 케인과 함께 뛰는 것, 케인과 함께 투톱 파트너로 뛰는 것이 손흥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최근 4경기 활약은 조금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위치는 이제 윙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델레알리나 에릭센,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가 상대적으로 상대 수비의 견제를 많이 분산시켜준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틈에서 손흥민 선수가 특히 중앙 압박을 좀 더 많이 하는, 좀 전진하는 수비 전술을 쓰는 팀의 뒷공간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케인 선수의 존재가 그 자체로 손흥민에게 어떤 해가 된다거나 손흥민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처럼 포체티노 감독이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게다가 손흥민 선수 최근의 폼을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 좀 더 앞선의 위치를 하게 하면서 해리케인이 손흥민보다는 좀 더 빌드업에 동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이런 전술적인 선택에 있어서 이게 약간 그 오판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이 여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그런 적응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전술적인 차이에 의한, 그런 변화에 의한 약간 좀 부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 케인이 돌아와서 손흥민이랑 함께 뛰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케인이 탐욕 왕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기적인 케인에게 좀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공격적인 기여도가 좀 낮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의 여지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인이랑 같이 뛸 때는 뭐 앞쪽에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경기를 하는 역할보다는, 케인과 함께 뛸 때는 케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거기서 좀 더 그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포체티노 감독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약을 보면 4경기 연속골이었잖아요. 게다가 그전 100일 동안 16경기에서 13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정말 뭐 그야말로 월클급 활약인데, 손흥민 선수의 그동안의 활약을 감안하면 번니전에서의 좀 부진했죠, 솔직히. 뭐 평점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번 번니전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입장에서 보자면 이 우승권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팀 내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혹은 그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공격진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확인하게 된 시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리케인 선수를 비롯한 기존의 데스크라인이 과연 토트넘에 남아서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까지 기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시즌을 통해서 리그 우승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 선수층이라든가 어떤 기복이 좀 덜한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는, 몇몇 선수가 빠졌을 때에도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 구성이 필요한데, 토트넘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존의 멤버들로서, 그러니까 손흥민의 강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손흥민의 결정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포체티노 감독의 구상이 해리케인이 있는 체제에서 구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고민의 요소를 남겨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황에 사실 케인이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 앞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케인이 지구가 되고 손흥민이 태양이 되는, 혹은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두 개의 태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인 선수의 스타일도 그렇고요. 또 케인 선수의 그동안 보여줘 왔던 그 선수의 기량의 부분도 케인이 있는 한 케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팀에서. 여기서 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제 평점인데 골과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 평점은 올 시즌에 꾸준하게 좋은 점수를 받아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평점 자체가 이번 시즌에 꾸준하게 정말 월클급 활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해리 케인 선수의 성과입니다. 이 해리 케인 선수를 보시면 최근 이번 시즌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빼놓으면 지난 4시즌 동안 20골을 모두 넘게 넣었고요. 그 중에 2번을 리그 득점왕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 선수와 함께 뛰는 동안 단 한 번도 해리 케인 득점의 절반 이상을 넣지 못했어요. 리그에서. 이번 시즌은 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논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약간 보조적인 선수로서 그 득점원의 어떤 측면 쪽에서 보자면 보조적인 선수로서 그동안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서로 양립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해리 케인이 있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향후 미래를 계속 꿈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 해리 케인을 제끼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뭐 메시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해리 케인 토트넘에 있는 한 이 팀은 해리 케인 중심으로 공격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게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보다 뭐 떨어진다 아니면 뭐 기여도 낮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고 해리 케인 스스로도 본인이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지만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고 이 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번니전에서도 결국 지긴 했습니다만 해리 케인이 골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골을 넣기 전까지 계속해서 동료들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이 마무리하겠다라는 어떤 집요한 그런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 현재 상황에서 해리 케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지극히 당연한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해리 케인 중심으로 이 토트넘이 꾸려진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은 투톱으로 섰을 때에도 해리 케인이 앞쪽에서 좀 더 골 넣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선에서 빌드업에도 참여를 하고 측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주는 역할에 집중을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혹은 알리가 돌아왔을 때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만 측면 쪽에서 좀 더 스피드와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선수 본인도 그렇고 감독에게도 그렇고 팀을 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번니전이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시즌까지 과연 데스크라인 중에 몇 명이나 토트넘이 지킬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승이 어려운 그런 수준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시합이 바로 번니전이었고 그 틈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메시가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메시와 질라탄 중에서 메시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 중심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축구 철학을 메시 중심으로 구현을 했고 거기서 이제 질라탄이 어쩔 수 없이 배제가 됐죠. 뭐 질라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앙심을 품고 있고 질라탄 수준의 선수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선택을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티키타카의 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졌고 뭐 거의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독의 선택이고 팀의 선택인데 해리 케인이라는 이런 정말 압도적인 득점력을 갖춘 선수 이 선수가 그 지금 EPL 역사상 100골을 넘게 넣은 선수가 28명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여기서 해리 케인 선수가 경기당 득점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에로하고 해리 케인 두 선수만 0.7골이고요. 그 외에 뭐 시어러도 0.59골이고 뭐 앙리가 근접을 했는데 앙리도 0.68골이니까 케인에 미치지 못하고요.
뭐 이런 역대급 골잡이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해리케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선수의 어떤 이기적인 혹은 뭐 골에 대한 어떤 갈증, 뭐 탐욕,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들을 그 상수로 놓고 팀을 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있다거나 변수로 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정말 월클로 성장을 해서 정말 엄청난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과거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를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정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두 선수 모두가 정말 뭐 한 시즌에 20골씩 나눠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격 라인업을 구축할 수도 뭐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해리케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고요.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선수입니다.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무조건 해리케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팀의 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 외면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도 이번 번니전으로 대표되는 이런 토트넘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손흥민 선수의 차기 팀은 어디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끼리 해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좀 약간 나중에 얘기고, 뭐 약간 레벨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하고 메시의 관계, 뭐 그런 것하고도 약간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약간 비근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죠. 예. 근데 만약에 정말 해리케인이 다음 시즌에 뭐 이적을 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놔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스타일로 팀이 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새 경기장도 이제 곧 오픈을 하고 정말 뭐 지금의 한 에버튼 느낌쯤 되는 팀에서 거의 우승 경쟁을 하고 챔피언스리그 단골로 나가는 이런 팀까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포체티노 감독, 그리고 그 축구의 중심에 해리케인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리케인을 내보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케인 본인도 이 선수가 또 정말 나는 뭐 레알 갈 거야. 그러니까 옛날 맨유에서의 호날두하고는 달라요. 이 선수는 포르투갈 선수고 라틴 문화권 선수들에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해리케인 선수는 영국 선수고요. 잉글랜드 대표 선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적에 대한 가능성도 좀 더 열려 있는 상태로 남은 시즌이 좀 더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뭐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레알 가는 것도 저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우선 넘길 만한 에이 이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손흥민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선수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바르셀로나, 레알, 그러니까 레바민급이 아니고서는 EPL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제 3자로서의 생각이고요. 뭐 손흥민 선수의 마음속에서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토트넘 팬들에 대한 정말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정말 크다면은 여기서 원클럽맨으로 앞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팀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함께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토트넘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왔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 가 있고 알리하고 케인 다치면서 토트넘은 정말 못됐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아시안컵 탈락하면서 일찍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하드캐리 했잖아요. 거의 뭐 승점, 만약에 손흥민 선수 골들 없었으면 승점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번니전이 이렇게 큰 타격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이미 우승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모두의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손흥민 선수는 그 기회를 정말 잘 잡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뭐 우리 국뽕이 아니라 정말 현지 언론에서조차 올해의 선수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을 만큼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손흥민은 예전의 손흥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그 달라진 입지가 토트넘에게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해리케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줬다는 점에서 이번 번니전은 단순한 패배 이상의 좀 굉장한 그 의미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